박 대통령, 즐겁게 드셨어요? 기자들, 예. 박 대통령, 우리가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 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미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쭉 그동안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직도 빨개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도 문화융성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잘 펴보자. 그리고 또 특히 그런 문화 쪽이나 창업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면 워낙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고 수 있고 또 정부 시책도 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것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정상으로 바로잡혀서 복된 새해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그런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가정도 모두 더욱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은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기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뭐랄까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 갖고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그래 갖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이고 아마 다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사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같이 또 한몇 달을 기정사실같이 아니 어떻게 밀회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게 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 구실했다고 또 한참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했다고 그래 갖고 한참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건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사이트 홈페이지에다 이것이 팩트다 해 갖고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걷기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막 걱정하면서 혜경한테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해볼 것은 보고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 받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그래 갖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유망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중대본에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물론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달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걸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거둬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드시고 질의응답 기자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기자 첫 번째는 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는 소회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된 이후 직무정지된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믿고 일단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상 누각이다 이것이 청와대와 변호인단의 입장인데요. 같은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방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때 본관으로 오전에 이동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많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점이거든요. 세 가지인데 많기는 하지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정리가 되나 보다. 법원에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3, 40분 단위로 계속 보고 올라왔다고 이것이 팩트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 40분 사이 빈 사이에는 쌓인 업무, 보고서를 보시거나 박 대통령, 그거하고 또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다 하는 것도 오고 또 교문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받고 자료 보고서 필요한 건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상에서 큰일이 벌어졌구나 해가지고 계속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됐는가 보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렇게 됐고 기자, 미용시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그건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자, 당일날 관저의 공식 인가 받은 참모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대통령,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머리 좀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였고요. 그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큰 일이 벌어졌고 학생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2015, 201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실이 전혀 아닌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이 아직도 얘기가 되고 사실 얘기는 안 믿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어떻게 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날 그러면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시다가 본관으로 옮기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더 지시하고 보고받고 돌아가는 걸 계속하고 현장에서는 대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자, 아까 전에 청와대 기자들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만이들 각사에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검찰하고 특검도 저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론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검찰과 특검도 지금 보면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진행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초등학교 동창, 정유라 동창의 학부모한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대통령님을 비웠든지 뭘 했든지 간에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공모관계로 가는, 특검에서는 삼성, 승마 지원한 것 가지고 대통령님 공모고 제3차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 대통령,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솔통만큼도 없었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꼭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조경제라든가 그런 쪽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은 어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 또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영에 의해서 또는 큰 기업이 수부로 인해서 명함 한 번 내보지도 못하고 발로 한 번 개척해내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고 기술도 그래서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도 큰 기업을 돕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도 뭔가 개발을 잘했는데 이름이 크게 나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지고 말고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또는 청와대 중소기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런 기업이 이런 애로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어디 창조센터 연결해준다든가 길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어도 거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잘은 모르니까 알아보고 판단해서. 아까 얘기한 KT 코퍼레이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다니까 여기도 큰 거대한 기업에 끼어서 제대로 명함 한 번 못 내미는 것 아닌가. 알아보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회사하고 그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 아는 건 아는 거고 지인이면 지인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한다면 저는 절대 금기입니다.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이익까지 챙겨줄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 적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운영다. 그래서 그건 저도 보도를 보고 그때 비로소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업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대개 조그만 기업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꼭 챙겨서 알아봐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 기회를 이름으로 해서 그 비슷한 다른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똑같은 애로를 해결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번거롭고 내일도 많은데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 사람으로서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차버리는 건 아니다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걸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외에 이번에 창조경제, 문화벤처단지 이런 것 연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뭘 얼마를 했지 또 벤처가 얼마나 늘어났지 하는 걸 취합을 해보니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벤처 수도 늘고 외국에 나가서 세계적인 이월드 콩그레스 같은 데에서 대박도 터뜨리고 실력 인정받고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갖고 거기에 가서 미국인들과 같이 회사 차리는 데도 있고 그런 창업, 벤처, 캐피털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속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문화 쪽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 거기 또 제가 몰랐던 일들은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이게 사실이면 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벤처 단지에 어려운 문화인 내지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를 거의 비용도 생각 안 하고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화인 예술인들이고 또 한창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 같은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문화인들끼리 소통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 갖고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법률 상담도 해주고 발로 개척해주는 데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 같이 돼가지고 자기의 문화적인 역량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발로도 그러면 또 법적으로 잘 모르면 나중에 큰 일 당하잖아요. 그걸 다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몇 대 1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벤처 단지를 조금 더 입주 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갔더니 그런 요청을 했어요. 젊은 문화인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것이 다 멈추게 된 거죠. 기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김경준 총리 내정자를 국회 협조 요청을 여야 합의해서 하면 사후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었는데 국회는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고 특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데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친정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졌는데 대통령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 얘기를 하자면 또 길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이 하나인데 지난해 엘리엇 파동 때문에 삼성그룹 합병 때문에 많이 안 틀린 그것을 또 대통령님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
지시를 내렸다 해서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것과 엮어서 박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것은 기자, 이 정부에서 김용재 성향외과라고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성향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뵙고 가고 사업도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잘 됐다고 아까 작은 기업들한테 관심 많으시고 안타까운 기술 사장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중동 진출 같은 것도 꽤 할 수 있고 조그만 성형외과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의 인연 때문에 박 대통령 특별히 어떤 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런 데도 길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한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작지만 실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 그것은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기자,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위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님께서 듣고 지시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 그렇지 않아요. 기자,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검찰청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하고 뭐든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주기를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그래서 복지나 안보, 외교,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주위의 참모라든가 그런 분들과 더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도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계속 외교 부분, 안보 부분 모든 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틀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불이 내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기자, 지금 특검 수사의 이른바 세간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 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 대통령,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기자, 유진룡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까? 박 대통령, 무슨 항의를? 기자, 좌파 언론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느 방송 라디오 통해 나와서 김기준 비서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를 리가 없다고 해서 자기한테 지시해서 문 앞으로 압력이 내려왔고 대통령이 만나서 자기가 일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혹시 박 대통령, 오히려 많이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그때 기자, 본인은 대통령한테 약간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김 실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박 대통령,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자, 미용시술, 배국 주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취재하다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김용재 원장 했던 얘기는 사람들 많이 잊혀져 있는데 여기 샹천하셨던 일 그로 인해서 붉은형이 좀 오고 그리고 불면증 하시고 쉽게 피로해지신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건강 피치 못하게 말씀 못하실 게 있나요? 박 대통령,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 민망하지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안 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했지.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치료했는가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피곤해가지고 특히 순방하고 이럴 때는 시차 적응을 못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주사를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내가 증상이 이렇다, 너무나 피곤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료 거기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써서는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설마 환희, 의료진에서 저는 이상한 약, 그런 건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자, 차은택 씨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최순실 씨에게 장관과 수석 추천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추천했더니 그 사람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대통령,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특검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입장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계속 너무 말을 그리고 사실은 새벽 벽두부터 오랫동안 묵혀서 새해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새해 1월 1일부터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나 할 듯이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 걸로 한 거지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좋은 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 추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요. 기자, 중대본에 오셨을 때 당일날 언론들이 대통령께서 피곤해 보였다.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구조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박 대통령 전체를 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만 딱 본다든가 그러면 전달이 잘 못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기자, 특검 같은 경우 출석 요구나 이런 게 박 대통령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박 대통령 고생이 많으시죠.